65세 이상 사람이 요양병원에서는 460일이나 살고요. 요양원에서는 904일을 기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삶의 질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건강수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이것도 누가 질 겁니까? 자식들 안 부담해주죠, 요새.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정의영 교수님의 압박입니다. 길고 고통스럽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재설계하라.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15kg, 여성은 10kg 정도를 잃으면 여생을 누워서 보낼 수도 있다.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증가하는 이유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능력이 낮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면 삶의 질은 완전히 떨어지죠. 이거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큰 문제인데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절대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얘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간에 요양병원,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안 들어가실 수 있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거 잘 드시고 좋은 마음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정의영 교수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정의영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우리도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잘생기셨네요. 그리고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정의영 교수님인데요. 현재 아산병원 노년내과에 계시죠.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노화다라는 맺은말로 끝을 맺는 이 책은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정의영 교수님이 서울대학 출신이시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 계십니다. 의과대학 시절 호른을 연습하는 중에 근육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호른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호른입니다. 이게 일단 무겁게 생겼어요. 그렇죠? 정의영 교수님이 이게 등치가 크거나 근육질이 아니라서 이분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인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내과 실습을 돌면서 노인의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내과 전공의 시절 노쇠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갖고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까지 취득을 하셨다고 하네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의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이기는 몸. 단 하나의 원칙.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 것. 첫째,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루 20km를 걷고 뛰는 정도까지는 끄떡없다고 합니다. 뛰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적절한 체중이 과도한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부하가 걸리면 관절이 손상되겠죠. 하지만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달리면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마모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더 편하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예컨대 더 비싼 의자를 사서 오래 앉아있거나 가까운 곳도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얻는다.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얻습니다. 하여튼 건강은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한 겁니다. 그죠? 사실 매우 비싼 의자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의도는 건전치가 않다. 몸이 망가질지언정
비싸고 편안한 의자에서 더 오래 앉아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두 가지를 뒤집으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연습을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동성 영역, 이동의 영역에 내재 역량을 보존하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잘 걷고 많이 뛰고 뛸 수 있으면 뛰고 걷고 이동 많이 하자는 말씀이시죠. 운동과 이동을 굳이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이동성 습관은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사람의 근골격계는 내구성과 성능이 좋은 교통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다. 애초에 설계된 보폭과 걷는 속도에 따르면 사람은 1km를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1km 원래는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1km를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는 7, 8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 4km니까 1km를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어렸을 때 빨리 걸을 때는 당연히 이 정도 걷겠죠. 이 정도의 성능이면 서울 시내 웬만한 도로에서 2km 이내는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 말 있죠.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 있죠.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10층 이하는 걸어서 오르내리로도 힘들지 않다. 사람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평과 수직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 사용하기로 만들면 하루에 수백 킬로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칼로리면 꽤 괜찮죠. 왜냐면 흰쌀 한 공기가 한 3, 400kcal 하니까 충분하죠. 엘리베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수평 이동에는 보행을 최대한 활용할 때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활동을 계산해 보면 이것만으로도 하루 400에서 500kcal를 소모한다고 하네요. 굳이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을 걷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혀 몸을 쓰지 않던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몸을 사용하기 위한 내재 역량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계산할 수 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도 이게 좀 문제예요. 걸을 때 심심하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길 가다가 좀 위험한 경우도 가끔 있고 해서 이거 저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길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낙상 위험도 있고 한데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깨와 등, 목이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근골격계 긴장을 유발해서 목과 허리 디스크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이는 하늘로 잘 자라는 나무 한쪽에다가 강력한 고무줄로 매달아서 당기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걷기가 제공하는 상쾌함을 스마트폰으로 분비된 인위적인 도파민에 의해서 압도하는 기분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치우고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자세와 호흡을 살펴보도록 하자. 몸 전체의 감각, 귀에서 들리는 소리, 호흡 등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이용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메신저의 알림과 전화벨에 시달리느라 흥분한 마음, 좁아지고 짧아진 호흡, 몸의 이곳저곳에서 생긴 근육의 긴장을 살펴본다. 불교 명상, 기공이나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서구의 알렉산더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많은 가르침에 따라 긴장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과 번뇌를 그저 바라본다. 호흡도 억지로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과정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줄어든다. 자신의 몸은 어딘가로 가고 있지만 뇌는 쉬는 셈이 된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맨발 걷기 요새 한 30분 하러 가면 연세 드신 한 7, 80 정도 되신 연세 드신 어르신이 계신데 맨발 걷기 할 때는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바람에 이렇게 사각사각 부딪히는 스쳐 지나가는 그 낙엽 소리도 좀 듣고 이러려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같은 거 안 가져가거든요. 스마트워치만 딱 차고 가는데 한 노인분께서 항상 스마트폰을 되게 크게 틀어놓으세요. 이어폰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새 소리 듣고 좀 바람 소리 좀 듣고 그러려고 가는 건 그러면서 한 30분 걸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또 하필 또 이상한 정치 그 있잖아요. 정치 그 채널을 틀어놓고 맨날 뭐가 누가 잘못됐니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거 되게 듣기 싫은데 저는 원래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듣기 싫은데 그거 계속 틀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님은 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불교 명상 틀어놓으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또 성당 그
목사님이 아니죠. 성당이니까 신부님 말씀 틀어놓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낫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얘기 틀어놓고 너무 세게 틀어놓으니까 진짜 이거 좀 이렇게 생각 좀 가다듬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제 채널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혹시 그러시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이어폰 꽂고 들으시거나 집에서 혼자 들으시고 그런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되도록이면 작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고급 자동차의 뒷좌석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목을 빼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의 편안함이 몸에 상해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면 반대로 서두르지 않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은 귀찮아 보이더라도 편안한 몸과 마음을 얻는 행동이다. 걸을 때 사용하는 넓적다리와 몸통 근육들이 포도당을 흡수할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 업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몸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습관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동성의 내재 영향이 좋을수록 이동성과 관련된 소유물들이 단순해진다. 몸을 이용해서 걸으면 우리가 지구 환경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큰 차원에서 말씀하셨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몸을 위해 이동을 위해 몸을 더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전기차 또 배터리 화재 발생 때문에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이동성 습관의 기본값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며 몸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 몸을 가다듬어 줄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 생활습관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 좀 움직이시면 좋다는 얘기죠. 롤스로이스의 뒷좌석과 허먼밀러 의자로도 소용이 없는 불편한 몸과 마음을 갖느냐, 두 다리로만 충분한 몸과 마음을 갖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 중요한 얘기죠.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챕터 한번 볼게요. 이동성 영역의 내재 역량, 곧 신체 기능은 에너지 대사 체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서 노화 속도를 제어한다. 이동이 노화 속도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정서와 인지에도 영향을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도메인의 성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면서 낙상이라도 당해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기라도 하면 여간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영향이 낮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면 삶의 질은 완전히 떨어지죠. 이거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큰 문제인데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절대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얘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간에 요양병원,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안 들어가실 수 있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거 잘 드시고 좋은 마음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활동이 줄어들면 마음 건강 그리고 건강과 질병 상태 등 다른 도메인의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죠.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수준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와 기대 연명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다. 이동성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지을 정도로 관리 가능한 내재 역량 전체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영역이다. 이동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무조건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마음 가지시고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신의 이동성 도메인을 학대하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까지 표현을 쓰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걷기 외에는 운동 안 하시죠, 잘. 그래서 많은 의사가 운동을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 자체도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운동만 과도하게 해서 몸에 불균형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운동을 하면 어디를 다친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더욱 피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면 막상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린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운동은 틀렸다라는 챕터입니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습관. 저도 이거 습관 따라 운동하는데 요거 대목을 읽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그렇게만 타는 거죠. 근데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운동조차 몸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해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저도 이렇게 불편해가고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녹화하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서서 서서 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는 소리죠. 주로 하체와 하체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 관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서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연구용 체성분 분석기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과 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는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지난 20년 동안 운동 습관을 고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했던 게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상체와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시적부터 헬스를 해서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요즘 새로 킬로그램 수도 몸무게도 줄이면서 좀 빼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아주 옛날에는 가면 한 2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시간도 없거나 체력이 안 돼서 2시간은 못하고 1시간 정도 딱 운동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제 가슴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이런 것들은 열심히 제가 하거든요. 어깨 운동 열심히 하는데 또 성과도 나오고 하는데, 이 등 운동 있지 않습니까? 광배 운동,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살 때 운동 수행 능력이 제일 좋을 때에도 턱걸이를 5개 이상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후로는 30대 이후로는 턱걸이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이제 제가 광배근 쪽하고 등 근육 쪽 이쪽이 약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좀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 하기 쉬운 부분들,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만 하게 되고, 광배근을 좀 최근 몇 년 동안 안 했더니 진짜로 이제는 턱걸이고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저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운동, 하면 편한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운동 습관으로 젖어버렸으니까 저도 20-3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운동이 건강에 불편한 건데 계속 나도 운동 가갖고 그나마 운동 가서도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운동 당연히 하셨겠죠. 연세가 60, 70, 80 되신 분들 제 채널 많이 듣는데 이제까지 운동 습관 잘못된 거 아닌지 정말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비슷한 예로 등산은 전신 근육의 기능과 관절의 유연성이 적절하다면 자연스럽고 다양한 각도로 관절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죠. 너무 좋은 운동이죠. 등산을 제대로만 하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가 관절 주변의 근육과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자극으로 작동한다. 반면에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무릎 주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말마다 한꺼번에, 주중에는 바빠서 안 한다고 핑계 대시고 주말마다 등산만 몇 시간씩 한다면 이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애꿎은 관절이 다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산이 어떤 분에게는 좋고 어떤 분에게 안 좋다는 거는 여기서 입이 들통났죠. 요약하자면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도메인의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습관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을 다음 4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근력과 순발력, 세 번째는 유연성, 네 번째는 균형과 협응인데요. 요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유산소 운동 능력, 심폐기능과 혈관기능, 그리고 근육의 대사체계 전반에 관여하고요. 근력과 순발력은 근육의 양과 머리부터 근육까지 연결되는 모든 신경 시스템이
관여를 한다고 하네요. 유연성은 근육을 포함한 여러 결합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여러 관절의 안전한 가동 범위를 결정하고요. 균형과 협응, 온몸의 관절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4가지 세부 도메인 중에는 가장 취약한 요소가 다른 세부 도메인의 성능을 끌어내리는 거죠. 여기에 습관의 관성이 더해지면 취약한 세부 도메인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광배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운동 습관에서 하기 싫고 귀찮으며 하면 아픈 부분이 바로 가장 취약한 세부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다. 더 잘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못하는 것은 더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를 들어 취미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체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력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면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빠르고 힘차게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유연성, 균형과 협응 도메인의 운동을 충분히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축구나 달리기 등 하체 기능을 사용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다.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전반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할수록 세부 도메인 간의 과잉과 결합, 결핍의 불균형이 쌓이면서 부상을 입는다. 부상이 오면 바로 큰일 납니다. 자꾸 헬스 얘기하는데 왼쪽 어깨를 벤치프레스 하다가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망가진 어깨가 아직도 계속 아파요. 이건 뭐 고질병이라서 하여튼 무리하게 하면 운동하시되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우준 박사님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셨는데 이 얘기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운동 열심히 하셔갖고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도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로는 부상을 한번 겪으면 전체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균형, 결핍, 과잉의 정도의 영역이 다르니까 운동도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고요. 이거 본인이 모르시겠으면 요즘 뭐 PT 싸잖아요. PT 같은 거 조금 받으시고 하시면서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그 헬스클럽 같은 데도 PT 좀 받으시면서 그분들은 또 전문가시니까 또 우리가 이 유명한 정의연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도 없고 이분 뭐 예약이 꽉 차가고요. 그죠?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PT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강해지는 운동법이란 없다. 그보다 운동과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들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면서 여러 요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체육 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질환이나 손상 등의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좀 구하실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전 국민의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체력 1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더라도 스스로는 불균형을 찾기가 어렵죠. 저 자신도 그랬고요. 또 우리 저자이신 정의연 박사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자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동안 귀찮고 하기 싫으며 잘 되지 않아서 간과하던 요소들에 더 큰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한두 번 배우고 나서 점검받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 탓에 새로 배우는 운동이라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하기 편한 자세로 슬그머니 바뀌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이 심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불균형을 만드는 습관은 나이가 40이라면 적어도 20년치, 또 50이라면 30년치는 쌓여있기 때문에 습관의 방향을 조절한 후에도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는 것은 매우 수익률이 좋은 투자다.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량과 근력의 정도는 노후를 보내는 모습과 직결된다. 팔다리 근육량을 기준으로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15kg, 여성은 10kg 정도
잃어버리면 여생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건 지옥이죠. 누워서 사는 거. 이는 근육량의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증가한다. 2배에서 5배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잘 살면 지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에 시도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서 평균 재원 기간 현행에 따르면 65세인 사람이 사망 전에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1년 반이네요. 요양원에서는 900일, 거의 3년, 2년 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최소한 1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사는 건데, 이게 저도 지켜봤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분이 그렇다니까 이 기간을 줄여야 되겠죠. 이거는 수명 기간이고, 우리 건강 수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체, 정말 목숨 꼴가닥 넘어가는 수명인 거고, 건강 수명을 늘린다면 이 기간이 계속 줄겠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셔야 돼요. 65세 이상 사람이 요양병원에서는 460일이나 살고요. 요양원에서는 904일을 기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삶의 질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건강수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이것도 누가 질 겁니까? 자식들 안 부담해주죠. 요새 연간 3천만 원 정도라고 전제하자 2년을 이렇게 소모된다고 봤을 때 근육량 1kg 감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이 비용에 2년 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질 저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개인적 손실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기대 생존기간을 2주 정도 늘리는 항암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선뜻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2년을 독립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치가 적어도 1억 원이 넘지 않을까라고 계산하셨어요. 이렇게 다 더하다 보면 근육량 1kg은 2022년 물가 기준, 지금 2024년이니까 더 올랐죠. 지금 계속 폭등했었죠. 요즘 좀 잠잠합니다만은, 그래서 근육량 1kg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체중 60kg인 경우 보통 체중의 40에서 50%가 근골격량이죠. 그러니까 30kg이 체중 60kg인 사람의 근육으로 본다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인간의 근육량은 성별, 연령,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체중의 45%에서 47%가 근육량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40에서 4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죠. 남자는 30대부터 줄어들고요. 여자는 40대부터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70대에 이르면 원래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더 줄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꼭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마른 비만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영양 섭취를 줄이고 남은 지방과 근육마저 빠지는 방향으로 더 많이 운동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합니다. 좋은 운동선생을 만나서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이동성 도메인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불필요한 과시욕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격이죠. 무리한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하면 당연히 근육까지 빠지니까요. 이것도 저처럼 한 10년 간격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하고 빼고 근육량 늘리고 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살이 10kg 쪘다 그랬잖아요. 빼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안 되겠죠.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30분이니까 30분씩 정도 하면 되겠죠. 5시간 운동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중강도의 운동이란 뭐냐면,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 땀이 살짝 나고 숨도 약간 찬 정도, 그런 거고요.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은 중강도 운동을 하는데 쓰는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건 고령인 분들에게 히트 운동을 추천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중강도 운동을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린 수영이라든가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 뭐 헬스클럽 말고도 뭐 구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헬스센터 가면은 수영장들 많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아침에 저도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 수영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강도 운동에는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시속 16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줄넘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유연성, 균형, 협음 등 세부 도메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동에서 얻는 이익을 숫자로 환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운동의 파급 효과. 근력 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혁명을 쓴 조한경 원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죠. 차라리 30분 걸으려면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살도 안 빠지고 근력 운동 하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지금 모든 게 좀 쇠약한 상태인데 근력 운동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에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국민건강 100 거기 한번 가셔서 상의도 받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은 동네 어디든지 PT 좀 받으셔도 되고요.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관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우리가 맞춰서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체질이 다른 거죠. 이런 잘못된 통념들의 가속화 생활 습관이 더해지니까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갖고 모든 에너지가 피하와 내장지방 또 지방간과 근내지방 등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지연 발생 근육통이 즉 강도 높은 운동 후에 동반되는 일시적인 근육통이죠.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헬창들은 이것 때문에 하죠. 이 아픔이 없으면 안 한 것 같고 하다 보면 이 근육이 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헬창들 일부러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강당이 좀 힘들어요. 특히 사례례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어깨가 막 타는 느낌 막 나거든요. 근데 그 타는 느낌이 또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2-3개월 정도 계속 하게 되면 몸의 대사 체계가 바로 잡히고 근내 지방이 빠지면서 섭취한 에너지는 모두 근육 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소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얘기도 옳다. 하지만 다양한 근육을 적당한 강도로 자극하는 일반인 수준의 근력 운동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맨날 해도 됩니다. 웬만해서는 금섬유를 손상시키지 못한다. 네. 금섬유를 손상시킬 정도로 하려면 진짜 헬스장에서 빡세게 해야 됩니다. 빡세게. 그냥 우리가 스쿼트 정도 하는 걸로 맨몸 스쿼트, 벽 짚고 스쿼트, 의자 짚고 스쿼트 하는 정도로 혹은 이렇게 푸시업 하는 정도로는 근섬유를 그렇게 손상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근섬유의 손상과 재생이 운동 후 근력이 개선되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은 아니다.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근대비와 근력 향상은 운동주는 자극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변화되면서 신경근 접합부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근육 운동 후에 지연 발생 근육통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동반되지만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또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 근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몸짱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매일 근력 운동 하시면 됩니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 1, 2회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용하게 되면 근육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면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이거 중요하죠.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이 운동 생각하시죠. 이거 저도 못해요. 이거 저도 한 30초, 1분 넘기기 힘들어요. 이런 운동은 힘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코어 운동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노년의 건강은 코어가 좌우한다는 거, 통증 없이 100세까지 시니어를 위한 하루 5분 코어 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 한번 사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앉아서 한쪽 다리 들기, 무릎 들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코어 운동하고 아까 보여드리듯이 그런 운동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양팔을 쭉 위로 올리신 다음에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기지개 피시고 나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서서도 하실 수 있고, 이건 누워서 딱 누워가지고 발하고 다리 한쪽씩 드는 거 말하는 거죠. 요건 저 고양이 자세라고 그러죠. 고양이 자세. 요런 거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게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앉아서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자세와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쇠한 90대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정의영 교수님의 압박입니다. 압박이죠. 하셔야 됩니다. 유연성 균형과 협음도 물론 저평가된 요소다. 사람마다 체형과 자세,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량화하고 연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각 요소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성인기에 이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굳어있거나 취약한 관절을 점검 받으시고 유연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스트레칭 되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스트레칭을 좀 앞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전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과 협음의 세부 도메인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자,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운동을 할 때는 주요한 4가지 세부 도메인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육량과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70kg면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동한다면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2.5g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거 문제가 되죠. 통풍도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드셔야 되긴 하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보조제 말고요.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효과만 봐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좋죠. 액상 탄수화물 섭취 없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뭐 콜라, 사이다, 뭐 주스 이런 것들 되겠죠. 우리가 집에서 짠 주스 말고. 또한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에 도움이 된다. 복합 탄수화물이 뭡니까? 간단하죠. 통곡물하고 견과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소시적에는 단백질 보충제 많이 먹었었는데요. 운동하면서 요즘은 그냥 땅콩, 겉껍질, 속껍질 안 벗긴 땅콩 있죠? 그거 그냥 한 줌 먹고 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헬스클럽 해갖고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몸 만들어갖고 뭐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흡수와 대사, 미세 영양소 함유량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영양분은 보충제 형태보다는 당연하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죠. 단백질 섭취량을 무턱대고 늘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과 근육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보조제로는 크레아틴이 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단백질 파우더만 먹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이는 원래 근육에 매우 풍부한 물질로 근육 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이라면 하루 3g에서 5g 정도 섭취해도 된다고 하네요. 단백질과 크레아틴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보조제는 대부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효과가 내재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운동 채널 좀 보면 우리가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수면 없이는 이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수많은 논문에 의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육량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잘 주무셔야 되겠죠.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린 언제나 까마귀 고기를 먹죠. 우리가 습관의 간성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챕터에서 4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 유산소 능력운동. 둘째, 근력과 순발력. 셋째, 유연성. 넷째, 균형과 협응.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잘하고 근육도 잘하고 유연성을 길러야 되니까 스트레칭도 좀 하고 온몸의 균형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